Podbang Original. 아니 지금 갑자기 또 제2의 논란이 또 시작됐어요. 네. 에드시런 때문에. 네. 아니 새로 게스트 이제 오셨잖아요. 김성수 씨라고. 뭐 다음 코너 네. 뭐 제목도 있고 한데 그냥 일단 바로 좀 일단 네. 모시고 요 사건만 해결하고 그러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김성수 문화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엄청 좀 예. 화가 나서 들어왔어요. 아니 오자마자 나한테 뭐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들으면서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에드시런을 모른다 그래가지고 네. 야 요즘 정영진 배불렀구나. 그렇지. 아니 배부르면 몰라요? 아, 배가 어떤 문화적인 부르니까 알겠지. 난 배고파서 모르는 어떤 거예요. 문화적인 혜택을 네. 전혀 못 받고 살거나 아니면 정말 에드시런이 뭔데? 준비를 안 하고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에드시런이 뭔데? 내가 에드시런이 네. 사실은 굉장히 영미권에서 핫한 그런 근데 가수고 내가 왜 알아야 돼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네. 일단 첫 번째 네. 브리짓 존스 베이비라고 하는 영화에도 출연할 만큼 안 봤어요 그 영화. 그게 문제? 아이 그리고 네. 에드시런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형 앤트맨 봤어요? 예? 앤트맨. 봤죠. 거기 나오는 노래 알아요? 아 노래 대충은 알죠. 그걸 다 대충 기억하진 하면 않지만. 됩니까? 나 에드시런 모르겠지. 아니 에드시런은 네. 쉐이프 오브 유도 몰라요? 몰라요. 와. 그게 네, 문제예요? 굉장히 좀 불쌍하다는 우리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네. 사교계 황체장님께서 예. 예. 잘난 척할 거면 꺼지라는데요. 아니 그게 모르는 여기는 진짜 아니, 그게 정말 아니- 댓글은 나한테 정말 아, 요 또 문자가 하나 또 아니, 왔습니다. 그걸 아는 게 아니, 문자가 하나 더 네, 왔어. 그래요? 자, 안철수 미국 갔으니까 따라가라. 재밌어. 뭐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너무 배 안빠가 아닙니다.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들어봐요. 네, 그 그리고 노래가 좋은 거 알겠는데 에드시런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왜 유명하냐면 왜냐면 정영진 씨가 네. 되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잘 아는 박학다식한 네. 척하면서 이렇게 네. 돈을 벌어먹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뭐 연예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뒷이야기 막 캐는 것 같은 그런 쇼, 뭐 이상한 그런 데 있잖아요. 좀 네, 종편에서 많이 하는 거. 네. 그런데 나 대신 막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잘난 체를 하는데 근데 에드시런이 2살 때 네. 그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네. 시력하고 청력이 굉장히 그 문제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말더듬이 돼요. 아니 그게 나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 얘기가 들어봐. 있냐고.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서 에미넴의 랩을 갖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So 극복한 what? 인간 승리의 표본 근데 그런 인간 사람들도 승리가 전 세계 60만 명이 넘어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네, 참. 아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임성수 네. 작가님은 정영진만 없으면 그 자리에 우리 형님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영진이가 나를 맡고 있다. 아, 형진이가.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제가 스케줄 때문에 한 3-4번 빠졌거든요. 네. 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갔어요. 뭘 그것만 말씀드려. 다 얘기해, 다. 아, 그 진짜? 자리에 제가 형이 풍무쇼 갔어요. 나왔었어요? 풍문쇼에는 못 갔어요. 채널A가 굉장히 자기 사주의 어떤 모욕적인 행태를 갖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김성수 아닙니까? 근데 사주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사주를 아무튼 진짜 정영진의 대체제인가 보네요. 우리 김성수. 대체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인가 보네. 얘기만 하나 해줘봐요. 나는 그 에드시런을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아니, 근데 형 노래 들어보면 알긴 알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긴 알 그 거야. 사람을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네. 그 전체 네. 그 대중음악계의 좀 트렌드 정도는 네.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그래미 어워즈 제가 알기로는 2번이나 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수를 모른다는 건 조금 너무 하지 않나. 근데 저분이 또 이게 남자 가수라서 모를 수도 있어. 외모도 굉장히 좀 후덕하거든요, 이 친구가. 네. 럭키세븐님께서.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럭키세븐님께서 김성수는 뭐 또 지가 아는 거 하나 나왔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는 MC 스퀘어 이거 몰라요, 나는. 하지만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꾼 거라고.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꾼 그 중요한 발견 혹은 그 이론에 대해서 넌 어떻게 모르고 살 수 있냐. 이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난 몰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쿨의 김성수 부르라고 하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고 네. 코너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기획했던 코너 지금 출발합니다. 타임슬립 뉴쇼. 언제나 해도 언제나 민망합니다.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 좀 나긴 하네요. 계속 톤을 바꿉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거는 약간 좀 80년대, 70년대 그 미국. 맞습니다. 그죠? 네.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부터 타임슬립 아닙니까? 그리고 뉴스 쇼고. 그걸 다 살린다는 거예요. 톤 하나로.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생각에서. 이런 거나 연구해, 김성수 씨.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펌 업 더 볼륨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오프닝 같은 그런 느낌. 그 영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비유를 할 때, 비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비유인데, 아니, 사람들이 모르는 걸로 비유를 우리나라에서는 해. 볼륨을 높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던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자, 이 코너 어떤 코너인지 코너지기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이제 이번 주나 혹은 이제 방송하는 날과 관련돼 있는 과거의 사건 이렇게 좀 엮어가면서 좀 터는. 그럼 이번 주라면 역시 또 월드컵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경기 보셨어요 어제? 봤죠. 어땠습니까? 진짜 완전히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아요? 너무 답답한 거죠. 전술이 없구나. 우리나라. 특히 저는 이제 김신욱을 왜 넣었을까? 근데 팽팽하게 좀 대립했어요. 저하고 백성문 변호사라고 저랑 친한 또 방송 패널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나보고 추갈못이다. 나 인정. 좀 걔보다 모르는 건 인정. 근데 김신욱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색깔은 사실은 비교적 단신이라고 해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휘저어서 거기에 열린 공간이 났을 때 슛을 그런 전술을 갖다 좀 써줘야 되는데 아니 왜 이승우를 그렇게 늦게 집어넣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 근데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186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는 물론 이제 키 작다고 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 멕시코는 독일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 자꾸 짜증 낼 거면 아니 짜증 낼 거면 대화가 안 되죠. 네, 알겠어요. 하여튼 슈틸리케 감독이 뭐 우리 3전 전패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따끔하게 얘기했냐면 슈틸리케? 잘린 감독 있잖아요. 잘린 감독. 기분 나쁘게 잘렸죠. 그래서 근데 그 감독이 한국이 스스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공격수의 존재감을 지워버렸다. 이 얘기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메이커 하나를 잘 발굴을 해가지고 손흥민한테 계속 공이 가게 해주고 손흥민이 전방을 휘젓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손흥민이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었어요. 압박한다면서. 아니 근데 형님 그 누구의 말을 빌려오자면 그래도 좀 이렇게 중립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빌려와야지. 그 사람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과 아니 그 비슷한 얘기를 히딩크도 했어요. 히딩크도. 히딩크 거는 제가 받아들일게요. 히딩크 얘기해 주세요. 히딩크도 수비가 지금 비교적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전원이 수비하고 있기 때문인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한 방에 골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바로 골 먹더군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 너무 수비적인 전술. 그게 히딩크한테도 좀 답답해 보였던 거예요. 우리 사실 체력도 스웨덴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았고 좀 여러모로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근데 스웨덴이 못한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이번에.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해?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멕시코가 올라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웨덴이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공격력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 골키퍼도 진짜 잘했지만 너무 이렇게 공격수들이 단조로운 그 게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수비들이 막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뼈아픈 데이터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 맞아요. 변명의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문 안으로 들어간 공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뭔가 이제 골 비슷하게 찬 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게 좀 뼈아픈 대목이긴 하죠. 다음 멕시코도 그러면은 뭐 보나 마나입니까? 글쎄요. 이제 제가 저번에 우리 매블쇼에 와서 멕시코랑은 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랬다가 바로 댓글에 추갈못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올라왔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남미 축구에는 좀 전통적으로 강해요. 멕시코한테는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좀 젊은 친구들이 뛰던 게임에서는 멕시코를 꽤 이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를 그 올림픽에서 이겼던 주축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할 겁니다. 멕시코 체력도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힘으로 몸싸움을 좀 벌여주고 좀 끈질기게 좀 달라붙어주면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뭐 결국 축구는 또 상대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좀 독일을 이겼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멕시코가 오히려 방심할 수 있거든요. 방심할 수 있다. 그럴 때 뒤통수를 쳐야 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우리 전술이 없어 보이거든요. 또 김신웅 이제 내세워가지고 계속 그냥 헤딩이나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이 좀 있는데. 신태용이 잘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슈틸리케 감독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게 발언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안철수 씨랑 축구하러 가라고 지금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축구와 그거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예요? 심판이 편파 판정한 거예요 어제? 사실은 어느 정도 편파성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근데 예, 왜냐면 네. 자기 나름대로도 네. 더 잘하는 팀들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은근히 있더라 심판이? 그러더라고요. 심판들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좀 있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비디오 판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전적으로 심판이 결정하는 거거든. 네. 이 심판이 헤드폰 같은 걸 귀에 네. 꽂고 있잖아요. 헤드셋. 헤드셋. 거기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VAR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듣고서 그걸 딱 결정을 하는 건데 아마도 그 핸들링 반칙 있을 때도 VAR 요청이 심판관들한테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핸들링 반칙? 네, 마지막 후반 잔여 시간 4분 줬을 때 그때 한 2분 넘게 지나간 상태에서 스웨덴 수비수가 핸들링을 했거든요. 네, 핸드볼이라고 네.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근데 같아요. 심판이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VAR에서는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무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비디오 판독은 감독들도 최소한 전체 경기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요청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VAR 요청이 왔을 때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걸 끊어갖고 다시 돌아가서 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일방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거 아까 내 방송 들었나 본데. 듣고 왔다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부분은 듣지 못했어요. 이제 들어놓고 최욱 씨 야, 진짜. 자존심 세우네. 그 정도 생각은 나도 하거든. 저 딴 데서 써먹는다고. 이 종편 패널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고. 4대지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거의. 그 유창선 박사랑 같이 하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것은 그러면은 축구와 관련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네. 이번에 또 놀라운 게 발견이 된 건데 축구 그 자체, 승부 그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거리 응원을 15만이나 했다는 거 아세요? 어제요? 예. 그렇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죠. 어디서 했어요? 일단은 제가 읊어드리면 전국에 20개 넘는 그 거리 응원 장소가 다 합쳐서 있었어요. 15만? 예, 다 합쳐서 15만.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만 한 3만여 명. 3만 명. 예, 그리고 영동대로에서도 2만여 명 모였다고 합니다. 서울 광장에서도 만여 명 있었다고 하니까 서울 신촌까지 합하면 한 서울에서만 6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고 전국에 한 9만여 명 이렇게 모여서 전체 한 16만여 명이 이제 15만에서 16만 정도 되는. 혹시 그 태극기 부대랑 헷갈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태극기 들고 태극기 부대는 뭐 기껏해야 뭐 한 5,600명이죠. 근데 그 몇 가지 또 통계가 있어요. 지금 19일날 편의점들이 네. 그 자기 상품 판매한 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뛰었는지 봤는데 상품별로 최대 32배까지 뛰어올랐다. 와, 특수가 있네. 예, 광화문 인근의 편의점 50여 개의 매출이 CU 같은 경우는 7배 이상 뛰었는데 제일 많이 팔린 게 커버름. 620%가 올랐다. 커버름. 그리고 맥주가 511%나 매출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뭐 GS25에서도 거리 응원 주변의 10개 점포에서 맥주가 무려 847.3%가 올랐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한 겁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뭐 이 코너에 집중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거리 응원전이 축구라고 하는 이벤트를 놓고 아예 거리 응원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최소한 15만 정도는 아마 우리가 지든 말든 계속 모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피파가 수출까지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피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파 팬 페스트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뭘 한다는 거예요? 거리 응원전을 일부러 피파가 주최를 해서 만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예 생중계를 해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국처럼 즐기게 하려고. 그게 그 대한민국 그게 문화입니까? 최초예요? 예, 사실은 이 거리 응원전은 우리 붉은 악마가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예. 아니, 딴 나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딴 나라는 이런 식으로 열광적으로 이런 대규모로 하지 않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광장에서 그 붉은 악마가 열었던 게 원조예요. 그래요? 그리고 피파가 이거를 보면서 2002년에는 같이 도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파가 주최하는 문화 행사를 하는데 네. 그때보다도 오히려 2002년 월드컵에서는 자발적인 광화문이나 서울광장에서 했던 거리 응원전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 열광적이 됐고 나중에는 전국에서 거의 700만이 연인원으로 700만이 거리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피파가 이거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006년서부터 아예
팬페스타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보급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되는데 사실은 이 거리 응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2002년 거리 응원전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를 R세대라 그래요. R이 뭐예요? 네, 레드. 레드. 좀 저렴하게 느끼지만 레드 그러니까 붉은 악마를 경험했던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붉은 악마들을 경험한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대들은 뭐 열정적인 에너지와 또 자발적인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개방적 세계관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촛불 집회들이나 이런 이후에 다양한 우리 참여의 문화를 일구어내는 그런 어떤 주축이 되는 게 R세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준웅님께서 재미 한 개도 없다는데 재미 한 개는 좀 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게 좀 신기하긴 하네. 98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길거리 응원을 했다는 거. 예. 그거 완전히 그냥 자발적인 그렇죠. 기업이 낀 게 아니라 기업도 끼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자발이 아니네. 아니 기업은 끼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 붉은 악마 측에서 완전히 기업은 그냥 그야말로 도와주는 그 후원이나 협찬 정도로 끝났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많은 팬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2002년 이후에 했던 다양한 그런 또 행사들에서 이제 상업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2006년 이후에는 붉은 악마가 사무실도 없애버리고 아예 이제 정리를 해버려요. 자산들도 다 팔아버리고. 그게 이제 완전히 상업성으로도 자유로워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영동대로에서 벌어진 응원전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체가 돼요. 네. 그런데 광화문이나 서울에서 했던 것은 KT는 완전히 뒤에서 후원만 하고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서울시가 주도하고 또 월드컵을 그 대한축구협회가 주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자발적인 그런 응원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매년은 아니고 이제 월드컵 있을 때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행사해? 그거 항상 했거든요. 예, 길거리 응원. 예, 그거 돈 많이 쓰더라고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받았겠네. 저한테는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인기가 없으니까. 에이, 그래도 에이. 기업이 대기업인데. 인기가 없으니까 돈을 안 줘, 나한테는. 왜냐면 그 어차피 외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업체 같은 데서. 외주에서 나한테 많이 줄 이유가 없지. 올해는 좀 받았겠네. 올해는 제가 안 하죠, 이제는. 이상이 달라졌네. 전화는 오긴 왔어요? 아니, 이제 김성수한테 물려줄까 합니다. 뭘 물려줘? 길거리.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는 건 신기하긴 하네요. 신기하다. 근데 진짜. 외국에서도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았나? 나는. 근데 사실 그 외국은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 응원전하고 좀 헷갈렸던 거고 우리는 사실 이전까지의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건 마당에 모여가지고 뭐 마을 단위로 하는 축제들 이런 정도였는데 그게 광장으로 나온 건 이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때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이웃이 있구나 우리한테도. 그래서 그 이웃들과 부둥켜 안으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경험들을 처음 해본 거예요 사실. 이게 나는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나친 의미 부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니에요. 해요. 그거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럼 그 세대 친구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뭐 한 30대 뭐 40대 정도가 됐겠죠. 네. 그 친구들이 정말로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이전 세대들보다 더 따뜻하게 생각하고 연대의식 같은 걸 발휘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의문 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촛불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촛불은 워낙 이제 그럴 만한 사안이었고. 아니, 사안이라도 이 광장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거는 연결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실제로 그래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세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 맨 처음 열렸던 거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광우병 아닙니까? 원래는 1992년도에 먼저 있었어요. 92년? 예. 92년. 우리나라에 원래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률 때문에 밤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전부 시간이 예전에 학생운동은 전부 학생들이 했으니까 낮에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학생운동이 쇠락을 하면서 시민운동으로 빠지니까 시위를 밤에밖에 못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 유료화에 반대하는 첫 촛불 집회가 열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거든. 그런데 바로 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그 11월 24일에 광화문에서 처음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그게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하는 그 집회였어요. 근데 그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나중엔 100만 촛불 집회도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 계속 열리는데 이것은 월드컵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즐기고 있을 때 6월 13일 날 미선이 효순이가 장갑차에 깔려 죽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이 죄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막 좋아하고 서로 기뻐 날뛰고 심지어는 아기도 만들고 뭐 이러고 있을 시간에 우리 애들 미선이 효순이는 거기서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근데 우리 그 사실 몰랐다. 월드컵 기간 중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월드컵 기간 중 6월 13일 날 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고 몇몇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걸 갖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런데 언제 이게 펑 터지냐면 11월 20일 날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전부 다 혐의 없음. 얘네들이 정당한 공무를 하고 있다가 생겨난 이거는 그냥 실수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풀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첫 촛불 집회가 열리고요. 그 촛불 집회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더 계속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12월에 열린 그 촛불 집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12월 14일 날. 이때 주권 회복을 위한 10만 번 국민 평화 대행진. 이때부터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걸 보면서 살짝 놀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던 것은 광장에서 그러네. 일단 이웃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나치는 의무요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거는 인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성수 씨. 네. 한 표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보고 계속 유머 감각이 제로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미선이 효순이 죽은 얘기할 때 유머가 무슨 유머야 여기서. 청취자랑 싸우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 그 얘기로 하면서 싸워요. 아이, 그거. 죄송합니다. 아까 예. 올라온 건데 왜 지금 갖다 붙여. 예, 죄송합니다. 네. 진짜. 약간 얍삽하네. 치사해. 치사하고. 치졸하네. 뭐 치졸하다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치졸하죠. 예, 알겠습니다. 안 어쨌든. 웃기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만든 어떤 문화 중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문화 강력한 게 두 가지예요. 뭐 K-팝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어떤 노력들이 어프로치가 더 강한 거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전혀 없이. 두 가지가 수출됐어. 첫 번째. 하나가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 지금 일본에도 수출됐죠. 일본에 운동하는 친구들이 우리 노래 가서 부르는 거 아시죠? 몰랐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네 이거 불러요. 일본말로 번역해가지고. 몰랐습니다. 그 지금 아베 쫓아내라고 하는 집회 그거 부르고 있어요. 제 에드 시런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거리 응원전이에요. 이 거리 응원전은 지금 피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한국이 모범이 돼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파에서도 거기 그 한국이란 얘기를 항상 달아줍니까? 아직 해요? 아니요, 피파에서도 해요. 그럼 진짜야. 네, 이런 거리 응원전을 보고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함께 만들었다. 원조는 한국이다. 거리 응원전을. 지금 러시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30개 넘는 곳에서 이걸 펼치고 있어요. 도시마다 할 때마다 이건 프롬 코리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거기서 프롬 코리아라고까지 하겠니? 그렇지만 이제 피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이 페스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놨을 거 아니야, 거기에. 거기에 2002년 한국의 그런 거리 응원전을 보면서 이걸 원조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야. 이건 나는. 이게 진짜예요. 뭘 진짜야? 이 형은 애국심이 없어. 난 이런 국뽕이 싫다는 거예요. 뭘 국뽕이야? 이걸 또 왜 국뽕이라고까지 얘기해? 촛불 이게 뭘 우리나라가 또 수출을 해? 외국에서도 원래 있었었고 이게 우리나라가 수입을 한 거지 차라리. 왜? 88년도에 처음 했다면서요 외국에서. 88년도에 처음 뭐 어떤 걸 외국에서 이게 처음에 있었고. 아니 그 촛불 집회가 88년도에 처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외국에서. 왜? 촛불 집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는 90년대 그 슬로바키아에 넘어서고. 있었던 촛불 집회가 이제 수입이 됐던 건 92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랑 우리의 집회는 또 확실히 달라요. 그때 촛불 집회는 뭐냐면 딱 추도의 분위기. 그래. 촛불을 켜놓고 추도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우리는 문화재로 그걸 바꿔놨어요. 성격을. 완전 바뀐 그래서 거지. 완전히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함께 어울려서 새로운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서만 통하는 그런 노래가 생겨나고 이렇게 그렇지.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발언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우리 집 정현 씨는 대한민국 자긍심이 너무 없어. 난 이게 오히려 나 우리나라를 갉아먹는 거라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는 카톨릭 성격이 강한. 종교적인 그렇지. 일종의 추도 예배. 그래, 우리는 문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를 보고 우리가 따라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 나라에도 김성수 같은 사람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거다. 안 돼. 뭘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이런 뭐 우리께 최고다, 우리께 세계로 나가고 있다 이런 걸 너무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난 굉장히 이건 아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뭐 팩트는 또 팩트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이게 촛불 집회도 우리나라가 원조가 아니면 원조죠. 왜 원조예요? 문화적으로 촛불 문화재 이건 우리가 승화시켰지 언제예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또.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를 하다가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도 2008년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2008년도에 이 촛불 집회에 대거 참여했던 약간은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국뽕 같은 거에 좀 취해 있었던 2008 년이요? 2008년. 네. 그 사람들이 일베에 주축이 됩니다, 나중에. 광우병 예. 그때 예. 반 MBA 시위에 나갔던 사람들이 예. 일베가 됐다고요? 예. 주축이. 그래요? 이 친구들이 네. 이 2008년 광우병 집회에 나와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자기네들은 실제로 네. 검역 주권 이런 거에 동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네.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어떤 다양한 어떤 지식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솔직히 좀 많이 폭력적이었어요. 특히나 그 장벽 쌓아놨을 때 그거 내리려고 하고 그러다 전경차 부시고 그분들이 막 이런 일들 일베라고요? 많았잖아요. 아니 그걸 보고 네.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이건 했다는 폭력적이다? 거야. 폭력적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네. 그때 당시에 반미고가 굉장히 심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미제를 몰아내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성족이 생겼다? 불태우고 하는 일들 네. 되게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고 있을 때 슬그머니 MB 정부가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 공작이 두 갈래로 가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자기 정부의 우호적인 그런 스피커를 만드는 거고 네. 한쪽은 그 광우병 집회의 그 핵심적인 논리들을 깨부시기 위한 그 영 논리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이게 SNS를 통해서 또 이런 다양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퍼지는데 거기에 주축을 이뤘던 사이트가 일베예요. 근데 일베가 만들어진 게 2010년이에요. 묘한 그런 어떤 우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 2010년에 만들 때 세부라고 하는 친구가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 세부라고 하는 친구가 국정원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세부? 있거든요. 예. 세분 누구예요? 그게 이제 일베를 만든 사람. 일베 운영자. 새침북구를 줄여서 세부라고. 세호요? 새침북구래. 새침북구. 아이디 이름이. 새침하고 부끄럽다요? 응. 새침북구를 줄여서 세부라고 했다는데 이 친구가 네.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선거 때마다 네. 굉장히 이 박근혜를 찬양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을 갖다 깎아내리는 그런 글들을 아예 잘 보이게끔 배치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슬그머니 해요 운영자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고 확증은 없지만 실제로 정황적으로? 정황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수사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몇몇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과 탐사 전문 우리 뉴스타파 같은 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세부의 서버들이 한때 있었던 그런 주소하고 국정원의 사무소가 있었던 주소하고 겹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여기 지금 문자로는 뭐 DC 갤러리에서 유식이가 따로 만들어서 딴 사람한테 판 건데 아니 유식이라는 사람 얘기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가로채 같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유식이라는 친구가 소송까지 했다가 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세부가 일베가 유명해진 이후에 예, 전면에 드러났던 그런 운영자인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음. 지금 제가 또- 일베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저 호롤룰루님께서 네. 정영진이 전맛 또 의미 없는 걸로 딴지거네라고 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랩도 우리나라가 원조래. 그런 거- 홍서범 이런 뭐 이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홍서범의 되는 드립을 걸 갖고 갖다 오세요, 어떻게 지금. 씁니까 그거를? 정영진 씨 참. 예. 나 이런 국뽕이 근데 싫다는 거야. 그런 랩은-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랩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유형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원조지. 우리 무당이 이렇게 그거 봐. 접신을 한 이후에 하는 그 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랩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뭐가 그런데 달라 그게 이게. 유사하다는 것이지 유사하다고 그게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도 방식이 여기 뭐냐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특히
특정한 어떤 문화적인 방식으로 그 한을 분출해요. 욕망을 분출합니다. 그런데 그 분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전에 무당들을 통해서 그렇게 분출됐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흑인들은 뭐 그걸 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죠. 분출했다는 그렇게 것이죠. 서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적 우리도, 유사성은 있으나 그렇죠. 원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 마찬가지 촛불 우리도 그렇지만 뭐 촛불 문화재와 그리고 거리 응원전만큼은 그렇지, 맞아. 원형을 우리가 제공했다. 아니 이거는 김성수 예, 한 표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예. 아니 정말입니다. 네, 웬만하면 나 김성수 까는 재미로 이 방송하는 사람인데 이건 한 표 드려요. 예, 댓글에서 워낙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야. 댓글과 관련 없이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 근데 김성수 이거 마음에 드는 문자 하나 뭐죠? 올라왔어요. 웃자고 했던 얘기를 죽자고 달려드는 정영전 스바 삼티 뭐 이런 거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댓글입니다. 와, 나한테만 악플이 달리는 게 아니었군요. 이게 웃자고 한 얘기는 저 인정입니다. 예. 진짜인지 알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 예, 웃자고 한 거 알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라며. 아닙니다. 얘가 스바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창이 필요해 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성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뭐 여기 랩하면 불경하는 스님들이 원조 아닌가 같은 주예요. 같은 원료. 이 불경을 하는 분들이 네. 사실은 무당으로부터 조금 차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우리 무당에 네. 이 안일이가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또 옮겨갔고 그 얘기 하지 그게 마. 또 네. 비슷하게 천주교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게 또 우리나라 그건 천주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사성은 독송하는 있는데 것 같은 느낌.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랩은 흑인 문화죠. 그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 지금 제일 내가 여기서 싫어하는 건 뭐냐면 네. 예, 배추장사인데 이러다가- 이분도 아주 굉장히 비슷한 걸 또 갖고 계세요. 배추장사 그다음에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하는 골라 하는 거. 골라 히리. 이런 것도 골라 히리 히리. 우리 그 위에 있는 것들 그 형태적인 그런 원형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계란이 왔어 쇠. 계란이 왔어 쇠. 무슨 뭐 빌보드에 뭐 하나 올라가거나 아니 무슨 저 깐에서 뭐 하나 받으면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거 이런 게 나는 별로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합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든 하나가 우리가 원조이고 싶고 우리가 최초이고 싶고 뭐 하나라도 정영진 씨는 너무 그쪽으로 좀 경도돼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최초인 우리가 원인이 뭐냐? 우리가 근거가 진도 뭐야? 좀 나와봅시다. 야, 일단. 진도 떠나. 네, 그럴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건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큰 자산 하나가 생겼다는 거. 이 거리 응원전 네. 그리고 거리 응원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광장에서 이웃의 발견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네. 발견도 나는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예전의 세대보다 우리가 지금 더 이웃들을 생각하냐고.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 더 파편화됐으면 더 파편화됐지. 더 개인주의적이 됐고. 여보세요. 파편화되는 건 구조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파편화되는 것들의 반대 급부적인 움직임들은 어떻게 그 설명? 연대 의식 같은 예, 거. 그 연대 의식의 원동력이 네. 어디 있다고 설명? 어디 있다고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거는 연대 어디서 의식이야? 딱 하늘에서 촛불 떨어져 나왔나? 혁명. 촛불 같은 그러니까 그 메가 이슈에 사람들 나서는 그 거랑. 월드컵과 네. 또 그 그럼 월드컵이 지금 있었던 월드컵에 왜 안 나가 사람들이? 해에서- 그렇게 이웃들이 됐는데. 재미가 없지 15만이라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 아직도. 뭐라고요? 15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아니 그 2002년 때 생각해보면 훨씬 줄었잖아요. 아, 2008년. 재미가 없잖아 지금은. 야, 그 실력이 재미없다고 없고. 우리 이웃들인데 안 나가니? 아 그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나가면 재밌어지는 거고. 뭘 재밌었어 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솔직히 말해서 100만 명 모여서 하면 재밌지. 여보세요. 100만 명씩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동기는 좀 유발돼야 된다. 근데 자발적인 만약에 거죠. 어제 스웨덴전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번에 멕시코 24일 날 경기하잖아요. 그때는 한 50만 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 모여요. 아니, 왜냐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아니, 솔직히 아니. 말해서 야, 네가 뭔데 정답을 정해. 내 프로야 여기. 근데 어제 솔직히 응원하면서 저는 좀 몸이 근질근질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아내하고 애밖에 없었는데 6살짜리 애는 계속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그 경기에 집중을 잘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야 이럴 때 2002년처럼 함께 모여서 축구를 봤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경험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거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적 DNA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게 6월 13일이라고 하는 날 16주기 추모식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거를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월드컵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네. 계속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사실은 이어져서 이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지금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이 토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미선희 교수님은 제대로 규명을 해주지 못했어.
죽이고 말았고 그때 범인도 제대로 못 잡았고 그리고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어. 이번 세월호는 그러지 말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때 처벌이 제대로 안 됐었죠. 끝까지 제대로 안 됐어요. 예, 그냥 그 운전병 잠깐 뭐 어떻게 됐었나요? 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다 갔어요. 예. 뭐 그러니까. 처벌 하나도 없이? 예. 예를 들면 뭐 2년형, 3년형 이런 것도 그런 전혀 없었다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세요, 정영진 씨. 예. 그래서 뭐 국뽕 이제 그 아무 때나 뭐 그 단어 붙이지 마시고. 이런 건 있었어요. 10년이나 지나서. 네. 10년이나 지나가지고 소파가 살짝 개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분명히 이런 사고든 뭐든 업무상이든 뭐든 이제 살인이나 이런 강력한 범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체포해서 공조하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근데 조져야 그것도 돼. 제대로 이렇게 벌을 우리 법에 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 지금 생각해. 소파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정말 불완전한 그런 조약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도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취랑님께서 오늘 방송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방송 조졌다라고 네.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김성수 나와서 안 조진 날이 있었나요? 네. 여보세요. 또 전화하시나? 여보세요. 틈만 나면 전화를 하시죠. 안 받아.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월드컵 얘기로 시작했다가 우리도 광장문화까지 이 전반적으로 훑어주신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우리 김성수 평론가의 신청곡으로 저희가 띄워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퀸 노래 듣고 싶다고요? 예, 퀸의 위아더 챔피언. 챔피언. 아유, 아까 고맙습니다. 마치 우리- 우리가 준비한 거랑 같네요. 네. 모두가 챔피언이다. 네. 나의 친구들이야. 알겠습니다. 네. 모두가 챔피언입니다만,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패배자가. 김성수 부르지 마라 급 떨어진다. 예, 알겠어요. 아니. 그래도 다음 주에 꼭 올 겁니다. 네, 꼭 옵니다. 제가.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다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We are the champion. CH-3000 Kids was destroyed by teaching on legalism, bandage, going back into legalistic things. That destroys. It got so weird. Most of us left. Thousands of kids walked out of the church, began, okay with submitting to your elders. Then it got weird. Now you have to submit to what you have for breakfast and who you marry, and that 3000 Josh went down to 100%. The very people who witnessed to me left the faith and went back on drugs. Are you listening? It's possible to go back to the world as of a teaching on legalism. And that man taught replacement theology, destroyed people. A young lady named Lorena, because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what he was teaching not only was submission. We are Israel. Replacement theology is dangerous because it erases the nation of Israel, it eliminates the promises of God to the Jews and suddenly we are Israel. 36-37, I feel like a sword went into my being and I walked out of the church. Thank God I went to a free method.